안녕하세요. 네, 시험 전에 이제 시험 때까지 배웠던 내용들 나머지 부분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앞에서 진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 선택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기린이 목이 긴 기린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한번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빈칸이 없죠? 자, 그냥 이제 카드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채워볼게요. 자, 변이라고 하면은 같은 종 내에서 형질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린의 목에 목 길이가 다양하다. 자, 이게 이제 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존에 대한 경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기린의 목 길이가 다양한데 이 다양한 목 길이를 가진 애들은 먹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쟁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목이 긴 기린 혹은 목이 짧은 기린? 네, 목이 짧은 기린은 낮은 곳에 있는 먹이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목이 긴 기린은 높은 곳에 있는 거 그리고 낮은 데에 있는 거 둘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는 목이 긴 기린이 좀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긴 기린이 목이 짧은 기린보다 경쟁에 유리하다. 자, 요게 이제 적자 생존의 그 적자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경쟁이 유리하기 때문에 살아남는다가 이제 생존이 되겠습니다. 목이 긴 기린이 목이 짧은 기린보다 경쟁이 유리하게 되고 그래서 살아남았다. 네, 짧은 기린 지금 죽은 거 볼 수 있죠. 자, 생물의 진화는 뭐냐면 이제 자연 선택에 사실 진화가 약간 포함이 돼요. 네, 이렇게 살아남은 목이 긴 기린은 자손을 낳고 자, 이 자손이 계속 자손에게 바꿀게요. 자손에게 자손에게 목이 긴 유전자를 물려준다. 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목이 긴 유전자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앞에 이 내용에 대한 답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네, 여기 선생님은 그냥 일단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내성세균의 출현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네, 같은 변이라도 어떤 환경에서는 생존에 유리하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화에서 변이는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라 환경 변화에 얼마나 유리한지가 중요하죠. 혹은 환경에 대한 적응에 얼마나 유리한지. 자,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 선택의 예시가 나와 있어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리고 정상 적혈구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은 변이라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앞에서 배웠는데 정상 적혈구는 원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남모양 적혈구는 원반이 아니라 이제 진짜
벽처럼 생겨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이렇게 생겨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운반이 비정상적이다라고 했어요. 네, 정상 적혈구는 4개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지만 남모양 적혈구는 1개밖에 운반을 못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빈혈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빈혈은 거의 이제 되게 위험한 빈혈이라서 그래서 실제로 생활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정도예요. 네, 그래서 자, 요 정상적인 조건이라고 하면은 정상 적혈구와 남모양 적혈구 중에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적응하기에? 그쵸, 정상 적혈구가 더 유리하게 됩니다. 자, 정상 적혈구는 빈혈은 없지만 말라리아에 발병이 됐을 때 말라리아에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저항성이 없습니다. 네, 대신에 남모양 적혈구는 이 말라리아가 적혈구에 기생을 하기 때문에 이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혈구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말라리아도 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 그러면 말라리아라는 질병이 있을 때는 어떤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네, 저항력이 있는 남모양 적혈구가 더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환경의 차이에 따라 이제 정상적인 조건일 때는 정상 적혈구가, 말라리아가 있을 때는 남모양 적혈구가 더 유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정상인 사람은 살 수 없지만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성이 있어서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발생 빈도를 보면 말라리아와 많이 겹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를 예시를 보면요. 항생제 내성세균의 증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위에서 배웠던 자연 선택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생물이라도 각각의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변이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형질에 따라 변이을이니까 틀리죠. 미안합니다. 자, 형질을 가지고 있고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형질에 따라서 특정 환경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달라요. 자,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항생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네, 항생제가 뭐냐? 네, 요거를 보여주기 전에 일단 바이러스와 세균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랑 세균 차이가 뭘까요? 네, 사실은 요거는 우리 생명과학 1에서 배우는 건데요. 세균은 생물이에요. 네, 생물에 대한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는 생물과 비생물의 경계에 있어요. 자, 얘는 경계에 있기 때문에 생물에 대한 특성도 가지고 있고 비생물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생물 안에 살아간다는 거는 바이러스의 생물적인 특성이 되겠어요. 생물 안에서 살 때는 효소를 가지고 물질 대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유전자를 가지고 복제를 하거나 증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생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비생물적 특성인 예를 들면 바깥에서는 아무런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든지 유전이나 증식을 하기에도 어렵고 물질 대사도 하지 않아서 단백질 덩어리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균 같은 경우에는 생물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질 대사도 하고 다양한 이제 유전과 진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세균을 없애는 약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항생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 상태의 세균 집단에서 발생한 돌연변이에 의해서 자, 우리 새롭게 특성이 나타나려면 사실 2가지가 있었는데요. 돌연변이랑 그리고 생식세포에 의한 다양성이 있었어요. 근데 세균 같은 경우에는 생식을 할 때 무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네, 정자나 난자가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런 생식에 대한 다양성은 뺐고요. 돌연변이만 나타냈습니다.
네, 생식으로 인해서 다양성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 상태의 세균 집단에서 발생한 돌연 변이에 의해서 어떤 세균은 항생제, 내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항생제라고 하면은 뭐냐면 세균에 대한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 그러니까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약물을 반복 사용해서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는 현상, 이런 거를 우리 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을 해도 항생제가 들지 않으면 우린 내성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돌연 변이에 의해서 어떤 세균은 내성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그림에서 흰색은 뭘까요? 그쵸, 내성이 없는 세균. 검은색은 뭘까요? 내성이 있는 세균. 자, 여기서 내성을 어떤 내성이냐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에요.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과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돌연 변이에 의해서. 자, 그랬는데 항생제를 사용하면요. 일반 세균은 대부분 죽지만 살아남는 세균이 있죠. 내성 세균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성을 나타낼 수 있다. 자, 앞에가 이제 우리는 앞에서 봤던 변이를 나타낸다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연 변이에 의해서 한 생물 안에,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생물인 세균 안에 항생제 내성이 있는 애랑 없는 애로 나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변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항생제라고 하면은 환경이고, 자, 이렇게 바뀐 환경 조건에서 살아남는 세균이 있었죠.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적자 생존, 그리고 살아남는 세균만 자손을 남긴다는 거, 자연 선택이 되겠습니다. 적자 생존, 자연 선택. 그래서 경쟁에서 세균이 살아남는데 내성 세균만 살아남았고, 그래서 자연 선택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항생제가 계속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네, 커질 수 있고요. 항생제를 사용해도 대부분의 세균이 결국에는 내성을 가지게 되니까 항생제 내성 세균이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네, 옆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항생제를 사용을 하면 점점 이제 흰색은 죽을 거고요. 검은색은 살아남겠죠. 그래서 이제 자손이 나오면 다시 증식이 되고, 다시 그 환경에서 흰색 죽고 검은색 살아남고 증식되고, 자, 요거를 몇 번 반복을 하면 결국에는 검은색들만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네, 검은색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그런 환경으로 계속 자연 선택되다 보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 살아남는, 네, 그런 환경이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생물은 다양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고, 그래서 현재와 같이 다양한 생물 종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이어서 이 뒤편에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앞의 내용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항생제가 있는 환경에서는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세균이 주로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길 거고, 항생제를 사용하다가 모든 세균이 다 제거가 되기 전에 사용을 중단하면 내성이 있는 세균이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번식하니까 결국에는 그 항생제를 나중에 다시 써도 내성 있는 세균을 제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약은 복용하다가 만약에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그냥 다시 끝까지 먹으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말은 그 약에 내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중단하면 내성 세균이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증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성 세균이 증식하면 다시 그 약을 쓸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약들은 꼭 끝까지 복용 시기와 복용 일수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다 지켜서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슈퍼박테리아도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 슈퍼박테리아.
박테리아는 세균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슈퍼는 뭐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뜻이겠죠. 네, 이 슈퍼박테리아는 항생제의 내성이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세균을 얘기를 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 항생제 A에 대한 형성 과정을 먼저 보면 병원균 중에 항생제 내성이 없고 내성이 있는 세균이 있다. 자, 이렇게. 근데 항생제 A를 투약하면 내성 있는 세균은 살아남지만 내성이 없는 세균은 다 죽어요. 그래서 내성 있는 세균만 살아남았고요. 자, 얘네들이 다시 증식을 하면 나중에 이제 항생제 A를 투약했을 때도 항생제 내성세균만 있기 때문에 병세가 결국엔 치유가 안 되고 항생제가 잘 들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처럼 항생제 A에 대한 내성에 대한 이제 DNA가 있었어요. 항생제 B에 대한 DNA 있고요. 항생제 C에 대한 DNA가 있었는데 이 DNA가 서로 이제 교환이 되면서 병원균의 내성이 다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A를 써도 안 되고 B를 써도 안 되고 C를 써도 안 되는 그런 슈퍼박테리아가 태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다양한 항생제의 내성을 동시에 가지는 슈퍼박테리아로 진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세균은 굉장히 빠르게 증식이 되기 때문에 뭐 돌연변이나 이런 진화가 되게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2번 한번 지금 빠르게 풀어볼까요? 자, 풀어봤나요? 자, 다음 그린 가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나타냈다. 나는 같은 지역에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빈도를 나타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기억. 남모양 적혈구는 일반적으로 생존에 불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생존에 불리하죠. 그쵸. 정상적인 것보다 빈혈이 있기 때문에 불리하게 됩니다. 자, 니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는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확률이 높다면 말라리아에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얘네들을 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살아남아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지역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걸릴 확률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가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나가 살아남아서 더 이렇게 많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어떤 지역에서 살충제인 DDT라는 성분을 살포하고 난 후에 모기의 사망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DDT를 살포를 했는데 이 살포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망률이 점점 낮아졌어요. 자,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 네, 살충제를 쓰면 쓸수록 자, 앞에 항생제랑 비슷합니다. 살충제에 내성 있는 모기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률이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가 되겠습니다. 자, 길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살충제에 내성이 있는 모기와 없는 모기가 있었다. 자, 그랬는데 살충제를 사용했다. 그랬더니 내성 있는 모기만 살아남았다. 자, 살아남은 모기가 계속 유전과 진화를 반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살충제의 내성에 대한 유전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내성 모기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DDT 살포로 인해서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고요. DDT가 살포된 이후에 저항성을 갖는 모기가 나타났나요?
네, 요게 아니에요. 살포 후가 아니라 전이 되겠습니다. 전에 이미 저항성을 갖는 모기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인 오답 문항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DDT 살포 후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모기의 사망률은 점점 감소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DDT 살포 후의 시간이 경과될수록 DDT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모기의 수는 증가하였고요. DDT 살포 후에 12개월이 경과했을 때, 자, 살포를 이쯤에 했어요. 12개월쯤 지나갔다라고 치면은 한 이쯤? 자, 경과했을 때 전체 모기의 50%가 저항성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40%도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저항성을 가지게 되었다. 맞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60% 이미 넘어갔어요. 50%라고 하면은 한 12개월쯤 되겠네요. 네, 요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뒤에서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빠트린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자, 여기 빠트린 거 채워주세요. 생태계 다양성. 네, 밑에서 수업은 했는데 여기를 빠트렸다고요. 네, 요거만 채워주세요. 자, 그러면 뒤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뒤로 와봤어요. 자, 48쪽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생태계 평형은 어떻게 유지가 될까? 자, 우리 생태계 평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앞에서 우리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고 따라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생물들이 어떻게 환경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생태계 평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생태계 평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먼저 배우고 갈 건데요. 네, 일단은 먹이 관계를 나타내는 먹이사슬과 먹이 그물, 그리고 밑에는 이제 생태 피라미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일단 먹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기로 했어요. 먹이 관계에 대한 생태 피라미드. 자, 생태계 평형은 먹이 관계에 의해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 먹이 관계를 나타내는 두 가지 먹이사슬, 먹이 그물을 꼭 알아야 돼요. 자, 먹이사슬 그리고 먹이 그물. 먹이사슬은 사슬에 대한 모양이니까 사슬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안경인가요? 네, 사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슬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하게 먹이 사슬이라고 하면 한 줄로 먹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항상 뭐가 나올까요? 그쵸? 자, 항상 생산자가 나와요. 자, 얘는 가장 하위에 있는 하위 영양 단계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생산자를 잡아먹는 메뚜기는 1차 소비자가 되고요.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개구리는 2차 소비자가 되고요. 2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뱀은 3차 소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위 영양 단계로 갈 때 사슬의 모양을 화살표를 볼 때 화살표의 모양은 항상 하위에서 상위로 향하는 모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화살표의 방향은 피식자에서 포식자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보통은 친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때 나는 포식자한테 잡아먹혀. 뭐 포식자한테 잡아먹히는 게 피식자니까 반대의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자, 이 화살표에 나타나는 내용은 피식자의 에너지나 유기물을 포식자한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네, 피식자의 유기물을 포식자한테 전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식자의 방향으로 항상 화살표가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차 소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3차 말고도 4차 소비자, 5차 소비자, 6차 소비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어디까지 나타날까요? 한 7차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7차 이상으로 가면 먹이사슬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데요.
네,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죠. 네, 먹이사슬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갈 때 에너지 양은 점점 감소가 되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고 요거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 7차 정도밖에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내용이 아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거쳐가지고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 이 영양 단계라는 뜻 뭐냐면 먹이 관계에서 각각의 개체군, 즉 종에 대한 한 종, 자, 이 한 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생산자다. 하위 영양 단계의 생산자다. 그리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등등으로 영양 단계를 나타낼 수 있고, 이 영양 단계를 가지고 우리는 먹이 관계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먹이사슬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갈 때 에너지 양이 점점 감소된다라고 했는데 왜 감소되냐라고 물어보면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활동을 하는 데 쓰이거나 혹은 열에너지로 방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열에너지로 방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것만 다음 단계로 전달이 돼요. 자,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점점 크게 줄어들고, 그래서 마지막에 받는 애는 에너지 양을 조금씩밖에 못 받기 때문에 점점 에너지가 줄어드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먹이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유기물을 넘겨준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에너지가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먹이 그물을 볼까요?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서 그물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먹이 사슬을 여러 개를 묶어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생물 종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먹이 그물은 복잡해지죠. 네, 그래서 복잡할수록 좀 더 생물 다양성도 높고 생태계 평형도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생태 피라미드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별의 개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옛날에 요 별 개수만큼 문제를 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네, 쉽게 내느라고 요거 다 뺐어요. 네, 그래서 별의 개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생태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자, 생태 피라미드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피라미드 모양은 어떻게 생겼나요? 네, 위로 올라갈수록 뾰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네, 그거랑 비슷하게 생산자에서 3차 소비자, 즉 상위 영양 단계로 갈 때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피라미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총 3가지가 있어요. 생물의 에너지양, 그리고 개체수, 그리고 생물량이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상대적인 양을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순서대로 쌓아 올리면 네, 요게 이제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안정된 생태계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안정된 생태계에서 생태 피라미드를 조사하면 네,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아까 말했어요. 영양 단계에서 속한 생물의 생명 활동 또는 이제 그거에서 방출된 열에너지로 인해서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든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전달되지 않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피라미드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에너지 효율이 문제로 가끔 나올 때가 있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물리에서 배운 거랑 조금 다른데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총량 그리고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라 라고 하면 생산자의 에너지 총량 곱하기 분의 현 영양 단계니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총량이 되겠어요. 곱하기 100.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개체수와 생물량도 한번 보면요. 개체수는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의 모든 개체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종의 개체수가 몇 개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예를 들면 풀이랑 메뚜기가 있어요. 그러면 메뚜기는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 자, 풀이랑 메뚜기랑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아야겠어요? 당연히 풀이 많아야지 메뚜기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것처럼 하위 영양 단계는 상위 영양 단계보다 더 개체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형태를 그리겠죠. 자, 그리고 생물량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생물량은 자, 말 그대로 생물의 양을 나타내요. 네, 양, 질량. 자, 그래서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그 생물 종의 전체의 무게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유기물의 에너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 전체의 무게는 유기물의 무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자, 생물량은 밑에 게 더 많아야지 위에 있는 유기물에 전달할 수 있는 양이 점점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의 양, 즉, 뭐, 전체의 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얘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형태를 나타내야 돼요. 네. 하지만 이제 예외도 있긴 하는데요. 자, 예외를 알려주자면 일단 모든 수치가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역피라미드, 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형태도 있어요. 아, 늘어나는 형태도 있어요. 미안해요. 자, 개체의 크기와 체중, 각각의 개체, 네, 하나하나만 보면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형태를 보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알겠죠? 네, 풀보다 메뚜기가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먹었는데 점점 커지겠죠. 자, 생물 농축도 있는데요. 자, 요거는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자, 농축이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농도가 점점 진해진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거는 어떤 물질이냐면 주로 중금속 같은 걸 얘기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거. 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몸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배출이 잘 안 되는 애들. 자, 이럴 때 어떤 예시를 들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식물 플랑크톤이 중금속을 하나를 먹었어. 자, 이 식물 플랑크톤을 동물 플랑크톤이 먹는데 이 동물 플랑크톤이 식물 플랑크톤을 10마리를 먹었어요. 그러면 동물 플랑크톤 안에 중금속 몇 개나 쌓였어요? 1 곱하기 10개가 쌓인 거야. 그래서 10 정도가 쌓였어요. 자, 이 동물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는데, 자, 이 물고기가 동물 플랑크톤을 10마리를 먹었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얼마나 쌓여요?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 쌓여요. 자, 이 물고기를 사람이 먹는데, 자, 이 사람은 물고기를 10마리를 먹었어. 자, 그러면 얼마나 쌓여요? 100 곱하기 10이니까 1000이 쌓여. 자, 근데 이렇게 쌓인 것만 또 먹는 게 아니라 더 다른 것도 먹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네, 농축이 되는 걸 보이고 있죠? 1, 10, 100, 1000. 네,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네,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 요런 예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를 설명을 하자면 빈 공간이 없으니까 빈 공간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자, 해양 생태계에서. 자, 이거는 문제가 나왔을 때 놀라지 말라고 그리는 거예요. 자, 해양 생태계의 생물량이 예외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아까 말했듯이 생물량은 생물의 양이기 때문에 질량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네, 질량이 작은 생물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식물 플랑크톤이 작아요. 자, 식물 플랑크톤, 즉 해양 생태계의 생산자가 될 거예요. 자, 생산자는 원래 생물량이 되게 커야 되는데 식물 플랑크톤은 가지고 있는 무게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네, 생산자의 생물량이 이렇게 작다. 네, 1차 소비자는 크고 2차 소비자는 그 다음이고 3차 소비자는 그 다음입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근데
자, 에너지양은 그대로예요. 에너지양은 똑같이 피라미드 형태를 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태를 그려요. 자, 그러면 무슨 차일까? 자, 얘는 생물량은 굉장히 작지만 개체수를 금방금방 눌릴 수 있어요. 개체수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개체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래서 에너지 양은 그대로 이런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생물량이 굉장히 작지만 개체수를 빠르게 증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양은 그대로 피라미드 형태를 그리는 게 해양 생태계입니다. 네, 예외인 예시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네, 예외까지 알려줬어요. 자, 그래서 생태계 평형을 한번 배워보면 생태계 평형이란 자, 앞에서 피라미드를 그릴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거? 네, 에너지 양, 그리고 개체수, 그리고 물질의 양, 즉 생물량. 자, 요렇게 세 가지는 피라미드 형태를 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자, 생태 피라미드인 요 세 가지는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 때 줄어드는 형태를 그린다. 자,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안정되면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건을 자세하게 따져보면 영양 단계의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자, 그리고 먹이 그물도 복잡해야 돼요. 그래서 특정 영양 단계가 한꺼번에 갑자기 줄어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도록 이제 먹이 그물이 복잡해야 되고요.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도 원활하게 일어나야겠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해보기를 준비를 했어요. 먹이 그물과 생태계 평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먹이 그물이 가장 복잡한 생태계는 뭘까요? 가나다 중에 네, 다입니다. 자, 쥐가 사라져도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생태계를 고를 건데 자, 그냥 보기에도 다라고 생각이 들죠? 자, 일단은 쥐가 만약에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일단 쥐를 지워볼게요. 자, 메뚜기랑 옥수수는 어떻게 될까요? 생태계 가에서 쥐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늘어날 거예요. 뱀이랑 매는 줄어들죠. 자, 생태계 나에서는 어때요? 당근, 옥수수, 벼, 메뚜기가 늘어나고 토끼는 어때요? 토끼는 변화가 없어요. 뱀은, 매는 줄어듭니다. 자, 생태계 다에서는 당근, 옥수수, 벼, 메뚜기가 늘어나고 토끼랑 개구리는 변화가 없어요. 뱀이랑 매랑 늑대는 줄어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쥐가 사라졌다 그러면 1차적인 변화만 나타내야 되고요. 사실은 토끼도 당근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변화까지는 아직은 따지지 않습니다. 네, 생태계 먹이 그물에서 만약에 쥐가 사라졌다라고 하면 1차적인 변화만 따지는 거예요. 자, 봤을 때 생태계 가 같은 경우에는 쥐가 사라졌기 때문에 뱀이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죽을 거예요. 네, 2차적인 변화까지 한번 본다고 하면 네, 그리고 매도 뱀이 죽었으니까 죽을 거예요. 네, 3차적인 것까지 보면 매도 죽어. 자, 이제 메뚜기가 많아지는데 메뚜기가 많아지면 결국에 옥수수도 없어질 거예요. 그쵸? 자, 옥수수가 없어지면 메뚜기도 결국엔 죽겠죠. 네, 그래서 생태계에 있는 먹이 그물이 이렇게 단순하면 생태계가 금방 무너지기가 쉬워요. 네, 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물로 쥐가 없어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요걸 써줄 거예요. 그래서 쥐가 사라지면 사라져도 토끼, 개구리 같은 다른 생물이 쥐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대체함으로
생태계 평형이 어떻게 된다? 유지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일단 네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생태계의 먹이 그물이 가장 복잡한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쥐가 사라져도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쥐가 만약에 사라졌어. 자, 이렇게 쥐가 사라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뱀이랑 매는 어떻게 변했고 메뚜기랑 옥수수는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했죠.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생물이 만약에 안 나와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근, 옥수수, 벼 이런 거 안 나와 있고 A, B, C, D에서 화살표만 보고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쥐가 몇 차 소비자인지 혹은 이 생태계에서 생산자는 누구고 최종 소비자는 누군지 이런 거. 네 번째 유형은 각각의 먹이사슬을 만약에 분리해서 본다고 했을 때 가장 긴 먹이사슬을 찾을 수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 생태 피라미드랑 관련해서 뭐 영양 단계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개체수는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뭐 생물량은 어떻게 변하는지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어떻게 유지되냐? 자,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먹이 관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먹이 사슬에 의해서 다시 생태계 평형이 이뤄집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는 1차 소비자가 증가하는 것이에요. 자,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요. 생산자는 감소하고 2차 소비자는 증가합니다. 즉 1차 소비자의 먹이가 되는 생산자의 수는 감소하고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할 거예요. 자, 1차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시 보면 먹이가 줄어들었고 다시 천적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1차 소비자가 감소하겠죠? 자, 1차 소비자가 감소했으니까 다시 먹이가 될 수 있는 생산자는 증가하고 2차 소비자는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의 수는 증가하고 2차 소비자는 감소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삼각형이 회복이 됐으므로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 회복이 됐다. 생태계 평형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집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그런 예시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응용한다고 해도 이렇게 일시적인 변화, 즉 영향을 받는 것만 변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고 끝낼 겁니다. 자,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일시적으로 생물의 종류 혹은 개체수가 변했을 때 생태계 평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넘는 환경 변화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태계 평형이 결국엔 그냥 그대로 깨지겠죠. 그래서 생태계가 없어지거나 망하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인간 활동에 의한 거 혹은 인간 활동이 아닌 자연재해에 의한 게 있습니다. 지진, 산사태, 화산, 가뭄, 산불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이런 게 일어나면 서식지가 파괴되고 결국엔 먹이 그물, 그 안에 있는 생물이 죽기 때문에 먹이 그물이 변화돼요. 어떻게? 복잡한 부분에서 단순하게 변해요. 자, 하지만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단순하면 생태계가 금방 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생태계가 사라지기가 쉽겠죠. 그래서 예시가 적혀 있고요. 인간 활동에 의해서도 생물의 서식지가 바뀔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무분별한 벌목, 목재를 생산하거나 농경지, 목축지 확보, 그리고 댐 건설, 도로를 만들거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벌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벌목이 되면 숲이 사라지고 토양이 쉽게 침식돼요. 왜 그럴까요?
네, 벌목을 하면 그 안에 이제 뿌리 같은 게 있는데 그 뿌리를 다 뽑아버리기 때문에 혹은 뭐 뿌리가 뽑히지 않더라도 나무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금방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경작지 개발을 위해서도 이제 숲을 파괴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서식지가 파괴되고 먹이 그물이 단순화될 거예요. 자,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건데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이 생기면 자, 이 건물로 인해서 공기순환이 원활하게 안 되고 오염물질이 그곳에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효과예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요거를 우리는 열섬 효과라고 합니다. 열섬 효과가 일어날 수 있고요. 자, 환경오염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 다양한 환경오염이 있지만 대기오염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를 주로 얘기를 하고 네, 물 혹은 토양에 버려진 하수나 폐수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로 다시 모여가지고 바다나 강으로 모여서 산성 물질을 뿌리기도 하고요. 또는 중금속 같은 것을 생물로 농축을 시키기도 하죠. 자, 이렇게 농축이 되면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인 생물은 기형아나 아니면 호르몬 불균형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그 생물이, 특정 생물이 사라지게 되는 영양 단계에 뭐 결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인구가 도시에 모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요.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 기온이 상승하니까 결국에는 뭐 생물이 이제 또 서식지를 잃게 되겠죠. 자, 토양 오염도 마찬가지예요. 농약 같은 거, 비료 같은 거 뿌리게 되면 토양도 오염을 시키지만 이게 빗물에 흘러가면서 물로 향하게 되면 농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일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거나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동물이나 생물 그리고 서식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생태 하천 복원 사업도 있는데요. 서식지를 복원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직선화된 하천을 이런 식으로 곡선화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생태 통로도 있어요. 네, 그래서 도로 건설로 나뉜 서식지에 생물들이 많이 죽으니까 생태 통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식지를 이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는. 자, 그리고 옥상 정원 같은 걸 만들면요. 네, 여기서 이제 광합성을 해가지고 산소가 나오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산소는 공기를 순환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산의 효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고, 네, 순환이 되면서 열섬 효과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네, 숲을 조성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예요. 도시 중심부에 숲을 조성을 하면 열섬 효과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태계를 보존하자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인간의 노력들도 있다라는 거 정도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요 부분은 그냥 쭉 읽어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이해를 못하면 네, 열심히 잘 보세요. 네, 여기 있는 내용만 나오겠죠? 자,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풀어봤나요? 자, 1번. 자, 다음 그림은 두 생태계의 가와 나의 먹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기억. 가보다 나의 먹이 관계가 더 복잡하죠. 자, 두 생태계의 생산자는 누구예요? 풀이고요. 최종 소비자는 뱀이랑 나에서는 호랑이랑 매예요. 네, 그래서 같다, 틀리고요.
자, 디귿. 나에서 들쥐의 개체수가. 자, 들쥐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뱀이랑 올빼미는 어떻게 돼요? 네, 둘 다 증가합니다. 먹이가 늘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 맞고, 가는 나보다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고 했는데 나가 더 유지가 잘 되겠죠? 그래서 요거 바꿔주세요.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먼저 풀어보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개체수를 상대값으로 나타냈대요. 네, 요게 이제 생산자가 될 거고요. 위에 A는 1차 소비자, 더 위에는 2차 소비자가 될 거예요. 자, A는 2차 소비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1차 소비자이고요. 개체수 그래프인데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요거 맞고, 생물량과 에너지량도 이와 같이 위로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초원, 산림, 해양, 생태계의 에너지 피라미드를 나타내는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에너지 이동량이 감소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피라미드다라고 했었고요.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 효율 구하는 방법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전 영향 단계의 에너지 양, 그러니까 생산자의 에너지 양, 그리고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을 해보면 되겠죠. 자, 분수에서 큰 값이 나오려면 분모는 작고 분자가 커야 돼요. 네, 생산자의 에너지가 작고 1차 소비자의 에너지가 큰 거. 네, 뭐가 될까요? 초원이죠? 그래서 초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해양 생태계에서는 1차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부족한가요? 아니죠. 만약에 부족했다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안 났잖아요. 네, 크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거예요. 자, 4번 다음 그림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던 어떤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이후에 회복되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기업 1차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면 생산자의 수는 감소한다. 맞죠? 네, 여기가 이제 기억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리고 2차 소비자는 다시 증가하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 먹이가 줄고 천적이 늘었으니까 1차 소비자가 감소하고, 자, 이렇게 감소하면 생산자는 다시 증가하고 2차 소비자는 감소해서 네, 다시 1차 소비자가 원래대로 되는 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응? 자, 그쵸. 생산자나 2차 소비자가 감소해가지고 다시 생태 피라미드를 회복하는 그림이 될 겁니다. 자, 제초제를 과다 사용하면, 자, 여기 제초제라고 나와 있는데, 초는 초원할 때 초자고요. 제는 제거하다 할 때 제자예요. 그래서 풀을 제거한다는 얘긴데요. 네, 얘네들을 과다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자가 줄어들겠죠? 자, 생산자가 줄어들고 가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1차 소비자가 어떻게 될까요? 가와 같이 안 되고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X. 자, 디귿은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가의 원인이, 그러니까 즉 1차 소비자가 증가했는데 1차 소비자의 증가가 천적이 없는 외래종의 도입 때문이래요. 네, 외래종의 도입이다. 자, 즉 외래종이 1차다. 이런 뜻입니다. 1차 소비자다. 네, 증가됐는데 그 원인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도입 때문이야. 네, 이 얘기니까 네, 1차 소비자가 외래종이야.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천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2차 소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얘기는 위에 있는 그림에서 윗부분인 2차 소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게 없다는 얘기야. 자, 즉 밑에만 따져봤을 때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증가량이 너무 많으면 생산자가 아예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지면 회복이 안 되겠죠. 근데 증가량이 적어서 네, 생산자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생산자가 줄어들고 그러면 1차 소비자가 다시 감소할 테니까 네, 생태계 평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태계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은 조금 애매한 것 같지만 네,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네, 여러분들 문제 잘 풀어봤겠죠? 네, 문제 여러 번 풀어보고 다른 문제집도 있으면 문제집도 꼭 풀어보세요. 네, 교과서도 보고요. 네, 시험 잘 보세요, 여러분.